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부자들이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 다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처럼 보이고 또 규제가 풀리니까 슬슬 가격이 조정되는 매물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부자들이 이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에 최고가 단지의 거래량도 확 늘어나고 또 저점 대비해서 수억 원씩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현황, 그리고 화제가 됐던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또 정진욱 뉴스원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 드렸는데 뭐 일기 신도시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기 신도시 건설됐던 그 배경들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이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이 집값 안정 및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 서울 근교에 건설을 했죠. 이 서울에서 약 20km 이내에 위치한 5개 신도시, 약 성남시 분당, 그리고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그리고 군포시 상단의 3번에 총 50km제곱미터의 택지를 개발해서 29만 2천 호, 약 수요인구 117만 명을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보급률이 1985년 69.8%에서 1991년 74.2%까지 상승했고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 위주 주거 환경이 자리 잡게 됐다, 그런 획을 걷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꽤 지난 만큼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1980년도 노태우 정부 이야기 했는데 결국 그러면 일기 신도시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 엄청 나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일기 신도시 부동산 상황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재건축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건축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분당 정도고요. 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나 일산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평촌만 하더라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재건축이 우리가 되겠냐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리모델링 얘기했었던 것이고, 그나마도 일산, 분당, 평촌 정도는 조금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되다가 이제 삼본이나 중동은 논의 자체가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왜 재건축이든 이제 리모델링이든 얘기들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 이슈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조금 이슈가 달라졌지만 불과 이제 작년만 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통과가 다 안 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80년도에 조성됐었던 이제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중계동도 줄줄이 안전진단이 다 떨어지는데 90년도에 조성됐었던 일기 신도시가 되겠냐? 그리고 여기서도 시범단지로서 먼저 입주한 단지들이 이제 30년 차가 된 거지, 여전히 30년이 안 된 단지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게 첫 번째. 근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2022년 12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안전진단 기준들도 다 변경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를 이제 지자체의 선택사항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보다 보면 목동 같은 경우도 줄줄이 2차 안전진단 면제, 이제 올림픽 선수촌도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일기 신도시도 안전진단까지는 이제 오케이진데, 문제는 이제 사업성 이슈들이, 그쵸? 사업성이 나오냐?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용적률 200% 전후로 조성된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특별법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라고, 그리고 또 보완할 수 있는 특별법 얘기하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이게 좀 다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 낡거나 이제 불편해서 이제 증축이나 개축 또는 대수선 방안을 사용해서 이 기능적인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토지 주인의 조합을 결성해서 기존에 지어진 것을 아예 허문 다음에 이제 다시 공터에다가 새 건물을 이렇게 올려준 것을 일부러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충적인 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그 김재경 수장님이 뭐 이 분야는 또 전문가시니까 뭐 어떻게 좀 다른지 조금 더 그렇죠. 딥하게 좀 얘기 좀 주시겠어요? 먼저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움직이는 이제 재건축 사업과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가장 뭐 심플하게는 우리가 통상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거주택들을 허무는 거를 재개발,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허물고서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거를 재건축, 이 정도로 구별합니다. 물론 도정법으로 좀 더 디테일에 가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기반 시설의 유무, 그렇죠. 이런 열악하고 양호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한다 치고요. 일단 재건축 사업은 결국 아파트 허물고서 다시 짓는 거다 정도로만 이해해도 한 95%는 만족하는데, 그럼 리모델링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법이 달라요. 이제 도정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은 주택법으로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멸실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수선에 가까운 우리가 현황, 골조를 놔두고서 움직이는 게 리모델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사실 궁금한 거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뭐 법률적인 그런 차이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으로서 접근했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큰 거는 아예 허물고서 신축을 짓느냐,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약간 이제 다시금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신축이 아니라 세미 신축이 되는 게 리모델링이다 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골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고 이제 배관도 조금 교체하고 약간 조금 확장, 증축, 면적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면적이 늘어나긴 해요. 면적이 늘어나긴 하지만 기존 골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3계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법은 가능해도 이제 인허가를 통과시켜주는 입장에서는 괜히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대형 참사가 난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인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 수직 증축을 추진하던 데들도 다들 수평 증축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명확한 것 중 하나가 일단 사업성이 부족하다, 일반 분양 세대가 없다, 혹은 별도동 증축이 가능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반 분양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분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과 다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리모델링의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옆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동을 봤었을 때 이렇게 하나 동이 기존에 있었다가 옆으로 가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우리 수평으로 보게 되면 1, 2, 3, 4개의 호실이 있을 텐데 이게 양 옆에 있는 데들은 옆으로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이 약간 정사각형의 방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2호, 3호는 이제 수직으로밖에 늘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형적인 면적, 20평대가 30평대가 되는 거는 좋은데 투베이의 복도식으로 갖다가 쫙 늘어나는,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얘기가 되는 사항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동간 간격 문제들도 있고 면적이 조금 기형적이고 무엇보다 이게 신축이 아니라 세미 신축이다 라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많이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된 곳들도 많고 실제로 분당 같은 경우나 평촌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의 고질적인 이제 재건축 파랑 리모델링 파랑 싸워대는 게 재건축 다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안 되잖아가 주요 비판 포인트였어요.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재건축 그래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좋은데 우리 돼야 말이지. 현실적으로 가자라는 게 그 전에 논의였는데 근데 사실 얘기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이제 안전진단이 더 이상 이제 이슈가 안 되게 되고 즉 쟁점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이제 통과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재건축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0년이 안 돼도 추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2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번에 발표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20년만 넘어가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20년만 넘어가도 가능하고 또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절차도 지금도 이미 간소화됐지만 더 간소화, 더 나아가서는 면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나오니까 이제 리모델링 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이 그렇다 해서 건축비가 싸냐 하면 뚜껑을 까보고 보면 리모델링을 하나 재건축을 하나 공사 비용 자체는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멸실시키고서 한꺼번에 신축으로 짓는 거랑 이 구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구조 보강하면서 짓는 게 사실 건축적인 난이도가 좀 더 있거든요. 더 든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보면 더 들어요. 더 든다고. 왜냐면 덜 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공사비가 좀 덜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구조가 있잖아 라고 하는데 이게 보강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는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랑 또 이제 요즘은 누가 지하에서 지상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바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구축 같은 경우 이것도 연결시키려면 이미 지하가 이미 있는데 이게 안 흔들리게 하면서 지하를 파는 게 더 난이도가 들다 보니까 솔직히 더 든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그러면 세미 신축 만들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1:1 재건축을 해도 재건축이 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리모델링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들으셨죠? 네. 집이 없어갖고 바로 넘기고. 그러니까 여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입 요즘에 이 분양들 신청들 보면은 선호하는 타입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기형적인 그 비선호 타입들이 많다라는 게 결국은 상품성을 낮추는 그런 뭐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보네요. 뭐 또 김재균 소장님 같은 경우는 또 기타 전문가들하고 또 다르게 뭐 또 실무에 접근을 하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일기 신도시 용적률 현황이 어떻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분당, 일산, 평촌, 삼문, 중동 중 그러니까 용적률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곳이 중동이고요. 226%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3번 205 그리고 평촌이 204 그리고 분당이 184 그리고 일산이 169% 되겠습니다. 네, 그 앞에 벌써 100단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 대신 계획 인구는 분당이 제일 많습니다. 39만 명이 제일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관련돼 가지고 뭐 이게 너무 조금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또 이거 뭐 형평성 어긋난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이 정도면 뭐 특별법으로 해서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조금 더 넓혀 가지고 노후계획 도시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는데 이게 왜 자꾸 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원인이 뭘까요? 뭐 일단은 이걸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로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뭐 내가 받지 못하면 너도 안 된다라는 심보들이 조금 크죠.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얘기가 정말 많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대선 공약은 일기신도시 특별법이었다가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뀐 것도 왜 일기신도시만 그렇게 특혜를 주냐.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단지들도 되게 많은데 당장 80년대에 조성됐었던 목동이나 상계동, 중계동도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차별하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제 계획 도시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 우리들은 놔두냐? 우리도 사업성 안 나오고 지원이 필요한 건 똑같다라는 이제 공격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조금 고려해서 움직인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뀐 건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키워드 중 첫 번째는 일단 1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계획도시로 바뀌었다.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로 갔었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신도시의 기준이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우리가 평으로 환산하면 100만 평인데, 이게 100만 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100만 제곱미터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로 하면 이제 지방에도 대상이 되는 데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간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막상 이제 노후계획도시라고 했었을 때도 30년이 넘어간 애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 이제 막 시범단지들부터 이제 30년이 도래가고 조만간에 30년이 될 애들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20년으로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사업성이 나쁜 게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제 최대 5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게라고 한 부분. 맨 마지막이 아무래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가 다 조성이 돼 있는 곳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나올 수 있는 비판 중 하나가 인프라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용적률 500%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아까 계획 인구 39만 명 얘기하셨잖아요. 1기 신도시만 다 합쳐도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200만 인구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 뭐 과밀합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화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지하 왕복 30차선 이렇게 할 거 아닌 이상은 지금도 판교랑 분당만 가까워지면 차가 다 막히잖아요. 네. 경부고속도로가. 그리고 우리 농담반으로 하는 얘기가 일산에서 갈 때는 이제 자유롭지 않은 자유로를 타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도 막히는데 인구가 뻥튀기 되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단일 재건축 단지들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2023년도 2월 달에 나온 국토교통부 안을 보게 되면 광역으로 묶어서 가는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단지들별로 재건축 가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여러 개의 재건축 단지를 한꺼번에 통으로 가겠다.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는 이제 상업시설도 놓고, 그러고서 뭐 이제 업무시설들도 놓고, 그렇게 해놓고 역세권 개발들. 그러고서 학교 같은 경우는 일조권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좀 이전하면서 신축, 증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방안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게 도로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안에는 명시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다들 합리적으로 그렇게 유추하는 것 중 하나가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줄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선에서만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당장 나오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아까는 뭐 1기 신도시가 아닌 곳들 간의 형평성 얘기 나오다가 우리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대상이 됐네 하고 좋아했더니 분당 내에서도 역세권은 용적 인센티브를 500%까지 주는데 비역세권은 안 해주고 그럼 우리는 사업성 안 나오면 그럼 못하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왜 쟤네만 특혜다 뭐다 얘기 나오게 뻔히 보이니까 그걸 예상한 듯이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이 또 나옵니다. 분담금을 물리고 기부 체납 금액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시설들을 갖다가 할 때 부담시키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돌고 돌아서 그럼 역세권의 인센티브 받는 애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네 라는 얘기가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공공재건축은 사실상 망한 프로젝트잖아요. 이제 공공재개발도 물론 5, 6대책과 2, 4대책은 나누지만 5, 6대책 공공재개발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들 원해하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8, 4대책이 공공재건축이었는데 여기는 사실 제대로 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거 보니까 용적률 500% 주겠다, 인허가 지원해 주겠다, 금융 지원도 해 주겠다,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지만 50%를 이제 막
그 임대주택으로 뜯어가고 뭐하고 부담금 물리는 것들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대로 있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임대주택만 늘어나고 이제 쾌적성 떨어지고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라고 했는데 괜히 너무 과도한 특혜 시비를 위식해가지고 막 부담을 많이 물리려고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나중에 교통 막힌다 그러면은 그냥 또 그냥 UAM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띄우면 된다라고 막 그냥 뭔가 해결제 못 뜨나요? 바로 안 되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하늘 뭐 수상 버스 뭐 얘기하고 그러면 대충 넘어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네. 근데 이거 이제 특별법 발의되고 나가지고 사실 주민들 그때 기대 컸었잖아요. 지금도 반응 좋습니까? 뭐 안 좋죠. 왜냐하면은 입장에서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아졌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문제된 거잖아요. 일단 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주민 사이에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국회 자체가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이죠. 현재 국토교통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 및 추진과 마련까지 이 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길고 오늘 24일이잖아요. 오늘도 또 한 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일으키자니 국회 관련 특별법에 대한 처리 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지만 이 여야가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기준과 지원에 대한 이견으로 좀 협의가 좀 이렇게 설랑설랑 오면서 또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말이 좀 나오고 시작하면서 이규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도 좀 뒤로 좀 밀린 상태라 좀 더 이렇게 시간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 재건축 연합회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많이 듣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특별법이 나오면은 좀 더 괜찮은 특별법이 나오지 않느냐.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늦어진 이상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부동산 침체기다, 또 반등한다, 또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의 추이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도 그 지역들이나 단지들은 흐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조금 앞서서 리모델링 안 좋은 얘기 실컷 다 해놓고 답변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사업이 분명히 더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었던 단지들 입장에서는 불똥이 튄 거예요. 예전에는 재건축이 뭐 좋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사업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재건축 선회하려고 하면 난관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그동안 집행한 비용들은 매몰 비용 처리가 될 것이 1번. 그리고 설령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려고 해도 이제 집행부 입장도 있고 건설사 입장도 있고 이제 이해관계들이 다 첨예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집행부가 내가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는데 재건축 조합장도 한다라는 100%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거기 사업에 도와줬었던 정비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문 변호사나 각종 이제 건설사도 선정이 됐다면 시공사라든가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대로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된다라는 보장이 또 없어요. 사업비 대여라든가 조합원들이 사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원래는 조합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일단은 맞지만 근데 당장 우리가 리모델링 재건축할 때 각당 인당 2천만 원씩만 내세요. 중간에 돈 내는 거 없잖아요. 나중에 일반 분양에서 다 사후정산을 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은 사업비는 다 어디 외부에서 빌린 건데 그 빌려준 데에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난항이에요. 근데 뭐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나 정비업체나 우리 그냥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뭐 애둘러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건설사. 우리가 그래도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리모델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들이 재건축에서는 사실 조금 밀리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찾은 게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었으니까 뭐 이제 건축 기술도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가 리모델링 잘한데 해가지고 수주를 해놨더니 재건축 가면 굳이 이 브랜드를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바꾸자라고 하면 당장 불똥 떨어지는 게 또 이제 건설사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대위들이 벌써 등장한 곳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모델링 업자, 재건축하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키기에는 이게 진짜 엎으려고 해도 사실 엎으려고 했었을 때 난관들이 너무 많이 그려지고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차라리 속도전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예전과 다르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가면서 동시다발적 재건축 진행하게 되면 그나마 빨리 완공이 돼야 우리가 세미 신축이라도 경쟁력을 갖는데 다시 지금부터 가게 됐을 때는 또 난관 중 하나가 당장 대표적으로 비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주 대책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주 대란 터질 게 보여지면 순차적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 번호표 또 잘못 뽑으면 괜히 이제 기껏 내홍을 잠재워 가지고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해서 가려 했더니 이제 지금부터 재건축 막 가던 애들이 먼저 번호표 뽑아 가지고 먼저 이주해요. 이주 순번을 잘못 놓치면 또 뒤로 밀리면 그때 갔을 때는 이게 기회비용이 우리는 다른 애들 조용히 있을 때 먼저 추진했었던 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 이도 저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리모델링이라도 이게 제가 리모델링 자꾸 막 비판해서 좀 그렇긴 해도 리모델링이라도 완성이 되면 돈을 벌긴 벌어요. 이게 재건축만 못하다라는 게 있을 뿐이지만 리모델링이라도 그러면 이익을 실현하고 그러고 리모델링 그나마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가 세미 신축보다도 이제 신축들이 막 이제 재건축 막 돼서 신축들이 많아지면 세미 신축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재건축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면 빨라야 15년입니다.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20년 걸릴 거예요. 가장 먼저 입주한 단지조차도. 그러면 15년, 20년 정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세미 신축의 가치라도 있었을 때 뭐 이주 수요들도 좀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좀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팔고 그 다음에 얘가 신축의 프리미엄들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는 조금 갈아타기를 하자라고 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비판을 좀 많이 받습니다. 김재경 소장 자꾸 리모델링 그렇게 까니까 리모델링 비대위들이 맨날 재건축하자고 얘기하면서 막 김 소장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업을 엎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님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활동하시면은 비판 댓글을 안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많이 달려요. 숙명과 같은 그런 뭐 인생을 살아야 돼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모델링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게 재건축 대비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뭐 달리고 있는 그런 말을 뭐 굳이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이슈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집값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일기 신도시의 집값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 전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이죠. 일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 0.04%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주인 마이너스 0.03%보다 0.01% 낙폭이 좀 확대가 됐는데 이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각각 0.02%에 대면서 전주 대비 좀 축소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일산이 마이너스 0.10%로 가장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평촌, 삼본, 중동, 분당 순으로됐습니다. 이 재건축 진행은 좀 확정적이지만 사업 시장이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린 상당 시간 소요하는 데다가 이 착공까지 통상 10년 내외가 걸린다고 감안하면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재건축 호재가 있음에도 비슷한 수준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강천동화 강화 전용미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 6억 2천만에 거래된 이후 이달 5억 9천만 원대로 두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또 일산서구 일산동의 일산동향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2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다음 달인 3월 3억 3천만 원에 손바뀜이 됐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좀 변화가 움직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어떻습니까? 뭐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보세요? 조금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했던 것처럼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만 놓고 가기에는 너무 막연해요. 이게 또 오히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긍정적으로만 봐도 막연한데 그렇죠. 네. 사실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 난관들이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잘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도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그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안 됐을 때, 즉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정했을 때도 여기는 재건축이 되겠다 하는 데들이 좀 가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사업성 좋은데, 그러니까 꼭 뭐 분당만 보는 게 아니라 일산 같은 경우도 이제 대지 지분 높은 데들 되게 많이 사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데들, 그리고 뭐 주민들이 우리는 결국 부담금 납부한다 하더라도 극단적 1대1 재건축해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데들은 가겠죠. 그런 데들을 진짜 정비 사업을 생각하면 조금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분위기 자체는 급매물들은 최근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급매물들이 거래됐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싼 물건들이 거래가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 자체로는 바닥 거래들이 막 뜬 거지 반등 거래가 나와야 이제 반등으로 이제 좀 올라갈 거잖아요, 지표가. 그런데 지금 호가는 전반적으로는 많이들 올라갔어요. 그거를 추격 매수까지는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게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덕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서울 강남부터 이제 뛰기 시작해서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2023년도 13 대책 나오고서 한 보름 정도 지나다 보니까 1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부터 거래들이 쫙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용성이나 이제 뭐 노도강, 금강 쭉쭉 퍼지며 나가면서 수도권들도 핵심 지역들 거래되고 있는데 분당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쭉쭉쭉 급매물들은 최근에 좀 많이 거래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수하는 사람들조차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호재를 막 어마어마하게 기대하면서 산다기보다는 보니까 서울 먼저 가격대가 뛰네, 여기도 좀 올라갈 때가 됐나? 급매물들은 좀 사야 되나? 라는 식으로 접근한 게 더 크다라는 부분을 일단 구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서 조금 본다 했었을 때도 그냥 사실 우리가 자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자꾸 강조해서 그렇지 일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다 거주 환경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좀 그게 불편한 거지, 분당은 사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분당은 워낙 좋은 곳이고, 일산도 그 얘기들 하죠. 일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값이 안 올라서 좀 그렇지, 사실 일산 살기 너무 좋아 라는 얘기들. 평촌이라든지 삼본, 중동 여기도 다 거주 환경들은 괜찮습니다. 학군들도 나름 이제 그 지역에서 다들 훌륭하고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도 아주 좋은 데들도 있고, 그렇게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일기 신도시 거래되는 게 경기권에서 그 가격대들 봤었을 때 메리트가 있어서 거래된 물건들도 워낙 많다 보니 너무 이게 막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매몰되기보다도 그냥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만한 입지와 이만한 인프라에 이 가격이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또 접근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이게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일기 신도시는 아니야 라고 보진 않으셔도 된다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일기 신도시 안에서는 뭐 단지별로 펀더멘탈이 있는 곳들은 그래도 뭐 접근해도 괜찮다.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졌으니까 좀 받쳐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금 다른 데들 막 거래들 조금씩 거래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좀 상승하는 추세인데, 그 소외 좀 받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압구정동이나 목동, 여의도, 성수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고요 1년 정도 연장됐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래하기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다른 데 막 거래 는다고 하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 규제 혼자서라긴 좀 하기 좀 그렇겠네요. 뭐 몇몇 한 4군데 정도 있으니까 좀 덜 외롭긴 하겠는데, 그래도 여기 규제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규제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달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부동산이 이달 셋째 주죠.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0.01% 하락하면서 지난주 마이너스 0.4포인트보다 낙폭을 좀 줄인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아파트 값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 송판구, 강동구 모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3구가 동시에 0.1% 이상 오른 건 1년 6개월 만입니다. 최근 이 강남 지역에서는 기존 거래가 대비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 1차 아파트 약 19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일 78억 원에 거래됐고요. 이는 지난해 7월 최고가인 80억 원에 좀 육박을 합니다. 또 올해 초 17억 선에서 거래했던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지난달 19억 원에 손바뀜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그리고 서울시 재건축 관련 청사진이 맞물리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됐다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상승적인 분위기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급매물 같은 경우도 여러 보도 보니까 뭐 엄청 팔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지금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 성수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세요? 뭐 언제쯤일까? 뭐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네. 진입 시기는 놓쳤죠. 아, 네. 사실 진짜 쌀 때는 작년 12월이 막 곡소리 날 때 그때 이제 정말 저렴한 물건들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1월 달부터 급매물들이 많이 거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압구정 같은 경우도 바닥 거래 기준으로 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네. 이제 호가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가격대들이 다시 다 이제 20억 중반, 후반 이렇게도 물건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목동 같은 경우 목동 대장이 목동 7단지잖아요. 네. 목동 7단지 30평대 매물 가격이 25억에 호가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정고점이에요. 아, 전에도 네. 25억 정도 이제 이 사태가 나오기 전에 그 정도 가격 나왔는데 이제 다시금 그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7단지가 그렇고 뭐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전보다는 1, 2억 싼 매물들이 존재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금 회복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니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엄청 싼 매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싸다. 오히려 안 싼 정도가 아니라 야 전이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단지들도 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진짜 내가 바닥 생각하면 사실 타이밍은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회는 기회다라는 얘기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동 7단지를 굳이 얘기를 들은 게 그럼 목동 7단지가 비싼 거냐? 정고점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비싸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목동 가격이 더 높아질 곳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눌려 있었던 금액에서 스타트를 했다 보니까 그 금액 다시 회복한 것뿐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동 33평형이라고는 얘기는 했었지만 33평 25억? 야 그럼 재건축 되면 30평대가 뭐 얼마라고 그러는 거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동은 대지분이 정말 훌륭해요. 그러니까 30평대를 가지고 있어서 30평대를 가는 게 아니라 40평대를 무상으로 가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럼 40평대 신축 가격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 높고 목동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은 이미 진작에 작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이제 500%, 600%도 주는 안이 나왔는데 역세권 주변이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목동 7단지죠. 그럼 7단지는 안 그래도 사업성 좋은데 사업성이 더 좋아지면 여긴 도대체 미래가치 어떡한 건가? 라는 얘기들 하다 보니까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된 곳들은 불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연장된 곳이 압구정만 규제 지역이지 네. 그 외 성수, 뭐 목동, 여의도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을 다 풀렸잖아요. 네. 야 국토부에서 규제 지역을 다 풀어놨는데 왜 서울시만 역행해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규제 지역보다도 말도 안 되는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까지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하느냐라는 볼멘소리 정도가 아니라 비난, 비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있는 강력한 규제를 했을 때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다들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잖아요. 진짜 차기가 될지 차차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선 주자인데 그게 뭐 정치적으로 표 계산을 했겠죠. 그 4개 지역 버려도 그 나머지가 더 표가 많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4개 지역을 버리기에는 대부분 다 보수 색채가 짙은 곳들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이제 대선 주자랑 당내 경선했을 때 거기 이제 있는 당원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실 했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당근과 채찍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을 뭔가 개발하려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괜히 막 대책들을 발표하게 되면 집값 뛰어 올라가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두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어요. 누구 좋아하면 누구는 싫어할 거고. 그러면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 또 특혜 시비가 붙는다든가 여기를 왜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먼저 일단 규제를 해놓고 이거를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뺨 먼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책을 제시할 거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한 이후에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무엇이 발표됐냐면 압구정에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최고 50층 나왔었지만 이 50층도 최고를 제한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주민들이 원하면 더 높게도 가능하다라고 했고 실제로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더 높게 갈 거다. 우린 60층, 70층으로 갔다가 몇 개 동 안 지으면서도 초고층을 갈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통기획 발표되면서 이제 올림픽대로 이제 뚜껑 덮는 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성수동과 이제 압구정 연결하는 보행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또 며칠 있다가 여의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이 또 고시가 돼요. 그러면 이 고시안을 뜯어보게 되면 최고 75층으로 건축할 수 있고 최고 상한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라고도 하죠. 그게 최대 800%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 사업성도 괜찮은 단지들이 꽤 많았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형시켜주는 안들이 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좋은 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될 것이냐. 그럼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이제 용역안이 발표될 때가 됐거든요. 그럼 50층 당연히 나올 거고 강변북로 지하화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보류해 보면 지금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또 눌려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타이밍적으로 늦긴 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진입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거 관련돼서 연구를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오히려 그 거래 가능한 물량을 줄여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여가지고 희소성을 키우는 이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 재밌죠? 대단한 공급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니까 물량이 줄어서 오히려 희소성을 키우더라고요. 서울시장 임기가 25년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정도 딱 해가지고 나가기 전에는 다 풀 것 같은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좀 그리고 여기 압구정 신통기획하고 이 더그레이트 프로젝트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해양건축 쪽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아주 얘기지만 뭐 그거는 따로 커뮤니슨 얘기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부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투자 시장이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팔아야지 수익률이 가장 높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언제 팔아야지 수익률이 높습니까 이게? 뭐 사실 정답은 완공될 때가 제일 비싸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됐었을 때 미래 가치가 얼마일까라는 거를 보는 건데 그럼 각자 단기가 넘어갈 때마다 가격대가 올라가지만 진짜 완성됐을 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나면 재개발 재건축의 8분 능선이 넘어간 거고 그때 이후로는 먹을 거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관처 이후에 사도 실제 완공되고 보면 시세 차익 많이 남기거든요. 많이 남죠. 입주하고도 올라가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 보면 이제 완공까지 버는 게 있지만 문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데 속도도 빠르면 당연히 더 비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절충안에 찾는 거죠. 입지를 더 우선할 거냐 아니면 좀 속도를 우선할 거냐. 즉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낮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사업시 인가 이후로 들어가도 당연히 좋고. 근데 조합 설립 인가 난 걸 들어가는 거는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정비사업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는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조합 설립 인가가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7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75% 동의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랑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속도가 그게 그겁니다. 애초에 절차가 90% 다 동일하고 다 똑같이 도정법에 묶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재건축 규제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재개발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있을까라고 하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균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 통과하려고 했었을 때 이 비용 자체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마음대로 쓰면 이거는 횡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일단은 내서 통과한 다음에 조합 설립하면 이제 나중에 돌려주는 식으로 많이들 가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도 주민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들 형성이 된 이후에 출발을 하는 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단지 구성원들이 비슷비슷한 소득 수준들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재건축은 그래도 동의율 모으는 게 역시 어렵긴 해도 특히 요즘은 상가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 내 상가 소유자들 때문에 갈등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차치한다 했었을 때 그래도 나름 수월하게 가는 게 상대적으로 있는데 재개발은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한 곳들을 대상으로 가고 일단은 시도지사가 여기 너무 열악하니까 재개발해야겠어라고 해서 출발한 곳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빌라 지역들보다 더 열악하고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소득층들이 많은 곳들이 재개발 지역들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동의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75%를 모아야 되는데 70% 우리 동의율 달성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5% 모으는데 5년 걸리는 조합들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단적인 예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들 대부분이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됐습니다. 2002년도에 1차, 2003년도 그리고 2005년도 이렇게 지정이 뉴타운데 쫙 지정됐는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 난 애들 보다 보면 작년에 지정된 곳들도 있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작년에 난 곳들은 그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그냥 20년 앉은 자리를 끌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그만큼 험난하다라는 걸 일단 인지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들은 정비사업 일몰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몰제라는 용어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일몰이 뭐예요? 해가 지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동 실효되는 게 일몰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일몰하느냐? 정비 사업을 일몰시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연됐을 때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2년 안에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2년 안에 안 하면 해제.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해제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 이걸 모르냐?
이 법이 도입된 시점이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있지만 부칙 규정을 보면 2012년도 이후로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된 그때부터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정비사업 지역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이 됐었어요. 얘네들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어설리 인가나도 한남 뉴턴이라든지 뭐 수많은 재개 지역들 보다 보면 사업시행과 신청이 2, 3년 내에 통상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때 얘기인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남이나 뭐나 뭐 주어설 인가 나고서 8년 동안 지지부진한 데들 사업시행 인가가 뭐예요? 아직도 건축심의 단계에서 멈춰있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성수전력정비구역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구법으로 갔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신법으로 적용되는 애들은 오용부용하다가 다 해제해요. 그리고 아까 주어설 인가도 막 10년 넘게 걸리는 조합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했는데 이제 신법으로 적용되는 애들은 오용부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일몰제 순기능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막연하게 늘어지지 말아라.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야지 빨리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박차를 가했는데 삐끗했다. 그리고 사업성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잘 안 나와가지고 뭐 비대위 나타나고 이견이 막 있고 하면 그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리스크들은 정말 크리티컬한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업이 생각한 것보다 지연된다. 분당 금액이 내가 생각한 금액이 한 3, 4억 예상했는데 4, 5억으로 늘어났다라는 것도 리스크는 리스크지만 그래도 이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그나마 나아요. 아예 엎어져 버리면 내가 줬었던 프리미엄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비구역 지정이 2012년도 전에 됐느냐 이것도 중요 포인트다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참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려는 분들 많은데 또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요즘에 뭐 초기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돈 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기 한 20년 전 초기를 얘기하시는 20년 한 30년 전 초기 초기 재건축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재건축 재개발 향후 트렌드는 좀 어떻게 갈 거다라고 보세요? 당분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주의할 점을 얘기하긴 해도 묻지마식 투자가 횡행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뭐 초기 얘기했었지만 진짜 뭐 사업성 안 나오는 데들도 일단 30년만 됐다 하면 재건축 간다 하면서 막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상가 쪼개기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상가도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지분율을 낮춰가지고 상가도 아파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있다라는 거를 반대로만 대부분 안 해주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저 조그만한 상가, 구분 상가 가지고서 받겠다라고 막 약간 로또 긁는 느낌으로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잘 되면 흥하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분명 생각해야 되고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단타 지금 바람은 일단 불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바람은 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단타 친다라고 했을 때 뭐 신통이나 모아나 이런 애들도 뭐 사업성 잘 안 따져봐도 일단 선정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완공까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일몰제 얘기도 했잖아요. 꼭 이게 사업이 진짜 엎어져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어영부영하다가 엎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단타 쳐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까딱하면 내가 알고 보니까 상투 잡았네? 폭탄 던지기 내가 나 다 알고 있어. 잡았다가 떠넘기고 나는 가야지 했더니 갑자기 이 현실을 사람들이 빠르게 파악하면서 근데 넘기려고 했더니 받을 사람이 없네? 라는 뭐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트렌드 바람이 불고 각종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막 이제 가지야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막 가격대들 올라가고 약간 분위기 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옥석 가리기 시대가 가는 것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비사업 시대가 오는 거는 맞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서 투자를 이제 고려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좀 더 공부해야 된다.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가는 데들 중에서 금액 맞춰서 입지 보고서 속도 보면서 내가 가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선택 장애가 오는 거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될 곳과 안 될 곳을 가려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좀 트렌드가 될 것으로는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재경 소장님이 여러 활동들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옥석하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공부 이제부터 다시 재개발 재건축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오늘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옥석 가리기 이야기 들으셨죠? 현명한 부동산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